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정부가 폭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도 가동돼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정부가 폭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서 행정안전부는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특히 전국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사흘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전국 183개 특보구역 가운데 98%에 달하는 180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3일 기준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모두 1979명에 달합니다. 가축 폐사도 99만 2천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네, 정부가 비상체제에 들어간 만큼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됐죠? 네, 그렇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노인, 농업인, 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찰 활동을 통한 안전 확인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공사장 등 야외 근로자와 다중운집 행사 현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폭염 대비 쉼터와 폭염 저감 시설을 보다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고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온열질환 대처 요령 등 대국민 폭염 행동 요령 홍보도 강화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진우입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일부 지역 기온이 38도를 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찌는 듯한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더 더워서 역대 7월 중 가장 뜨거운 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폭염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오늘 공식적인 예상 최고 기온은 37도였는데 관측 지점별로 보면 넘은 곳이 많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리 온도는 오후 3시 38.8도를 기록했고 용인시 구갈동, 광명시 철산동에서도 38도를 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이 특히 뜨겁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35도 안팎의 무더위를 보였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그보다 높습니다. 폭염 경보는 사실상 전국에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북부와 인천, 충남 서해안, 강원 내륙까지 폭염 경보가 확대했습니다. 강원 산간과 제주도 등을 제외한 전국이 폭염 경보 상태입니다. 이 같은 찜통 더위의 원인은 한반도 상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겹치면서 무더운 공기가 가중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 다습한 남동풍이 유입되면서 서쪽이 더 덥습니다. 내일은 더 더워서 역대 7월 중 가장 뜨거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공식 예상 기온이 38도인데 7월 기준 서울 역대 최고 기온인 38.4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이 특히 뜨거워서 경기도 광명, 고양, 구리, 남양주, 군포가 38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구름이 없고 햇볕이 강해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오존 농도가 짙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예상 최고 기온도 37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 야외 활동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25% 상호관세 부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돈을 내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며 우리나라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규현 기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 거죠? 네, 일본은 5,500억 달러, 우리 돈 760조 원에 달하는 투자와 쌀 수입 확대를 약속하고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돈을 주면 관세를 인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이 약속한 투자가 사이닝 보너스라고 언급했는데요.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돈을 뜻합니다. 또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미일 관세 협상 타결로 일본을 경계하는 한국 입장에서 곤란하게 됐을 거라며 일단 미일 합의를 기준으로 한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놓고 일본 합의를 앞세워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8월 1일 상호 관세 부과 시점까지 앞으로 일주일도 넘지 않아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처럼 우리 정부에도 천문학적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한 장으로 미국의 투자 요구가 얼마나 거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난 22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입니다. 일본 경제대상상과 대화하는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있는 문서를 보면 일본의 대미 투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4천억 달러라고 쓰여있던 숫자를 5천억 달러로 고쳐넣습니다. 최종 발표 때는 5,500억 달러로 올라갔는데요.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 정부에도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550조 원, 2021년 우리 정부 1년의 예산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대미 투자 확대 방안을 고려해 왔다고 해도 기준이 턱없이 높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을 가지면서 대미 투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진행된 하나와 SK, 현대차와 LG까지 주요 재계통수들과의 회동에서도 대미 투자 확대 가능성을 이야기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가져가야 할 과제는 더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SNS에서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의 관세만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미국의 쌀과 자동차 등 수입 확대를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수입 규제가 적용되는 건 역시 쌀입니다. 다만 전체 쌀 수입량만 정해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호주, 필리핀 등 5개 나라의 각각 수입 쿼터량을 정해뒀습니다. 미국의 수입량을 늘리려고 해도 나머지 나라들과 대협상이 불가피한데 그럴 시간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또 미국에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규제나 GMO 농산물, 또 정밀지도 단출 등의 규제 완화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통상대책회의에서도 대미 투자 규모 확대 방안은 물론 쌀 수입 확대 같은 비관세 장벽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은 시한은 엿새인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도 참패했고 시간도 없고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퍼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8월 1일이라는 그 시간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협상하는 당국자들이 쫓긴다는 느낌을 가지면 그러면은 협상 결과가 좋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우리 경제의 기둥인 수출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관세 협상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 통상대책회의를 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자를 직접 방문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 통상대책회의를 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데요. 어제 귀국한 위성락 안보실장과 방미기 간 협의 내용을 공유하고 미국과 관세 협상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실장은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교섭 상대방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는 유선 협의만 진행하고 돌아와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통상과 안보, 동맹 등 한미 간 현안을 한 번에 다루자는 패키지딜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협의는 충분히 진행됐고 미국 측 실무자들과도 많은 만남이 이루어졌다며 빈손 회동이라는 평가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요구가 쌀과 소고기, 디지털 분야 수입 규제 등 이른바 비관세 장벽 완화에 있다고 보고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인상 압박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다른 나라 사례와 미국 측이 언급한 사안들을 잘 분석해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 시한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방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SPC 삼립시화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곳인데요. 이 대통령은 공장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신도 노동자 출신이자 산업재해 피해자라는 점을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산재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네, 이 대통령은 이후 김범수 SPC 3리 대표이사로부터 안전혁신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잇따른 산재 사고의 원인이 아니냐고 캐묻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장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SPC 3리 노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후보자 교체 사태를 당시 지도부의 불법 행위로 결론 내리고 권영세, 이양수 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여야는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 제명안과 특검의 의원실 압수수색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흥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우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브리핑 내용 전해주시죠. 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의 후보 교체 시도를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를 당 지도부가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보면 후보 교체 시도에 관여한 선관위원, 비대위원 등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무감사위원 대다수가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한 징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논의 끝에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에게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상황하고 어려운 판단하시고 진짜 선의로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지만 이 사태의 중대성으로 봐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당원당규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다만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두 사람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약속한 단일화에 응하지 않은 건 비난받을 소지가 있지만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권영세, 이양수 두 의원에 대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가 확정되면 두 의원은 2028년에 열리는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요. 징계 청구 대상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오늘 SNS에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도 YTN에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외부인이라서 당 사무를 잘 몰라 생긴 일 같다며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들의 최종 징계 수위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통해 정하게 되는데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제명 촉구안 발의와 특검 압수수색으로 아침부터 여야가 충돌했다고요? 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지난 1월 인간방패를 만들어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내란 동조범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내란 동조범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야당을 말살해 일당 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당권 경쟁에서 뒤처진 박찬대 의원이 강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니까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국회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 의원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특검이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러 가는 금요일마다 압수수색을 나오는 건 정치적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또 한미 재무통상 분야 2+2 장관급 회담 연기를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은 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뭘 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도 하지 못하고 고위직 회담도 취소되는 등 준비된 대통령이 맞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이미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했고 유럽연합도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우리 정부가 15%를 맞추지 못한다면 협상 실패로 판단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국익이 중요한 순간에 관세 협상 상황을 정치 공세로 삼으려는 야당 태도가 파렴치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상혁 수석 대변인은 야당도 한뜻으로 미국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데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도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며 그런 발목 잡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무부가 서울고등검찰청장에 구자현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보임하는 등 새 정부 첫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전보와 보임을 내며 조직을 쇄신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 법무실장에는 박성민 대전고검 차장검사가 부임하게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김 여사의 최측근인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순서대로 불러 향응 수수와 관련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건진법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뇌물 사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김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 한 명은 이미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먼저 오전 10시쯤 유경옥 전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직접 교환한 인물입니다. 출석에 앞서 김 여사 지시로 행한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행정관님 샤넬백 2개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거 맞으세요? 김 여사가 사실 알고 있었나요? 물건들 김 여사한테 전달됐을까요? 김 여사가 이어서 오후 5시에는 정지원 전 행정관이 출석합니다. 정 씨는 전성배 씨가 휴대전화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로 알려졌는데 과거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을 줄 때도 동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와 함께 해온 최측근으로 그제 소환했던 조현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립니다.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김 여사가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 캐물을 전망입니다. 네, 특검은 오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죠. 네, 특검은 오늘 아침부터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모두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최 씨의 가족 회사인 ESIND가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ESIND 사무실이 있는 최 씨의 요양원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김 의원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양평 공수로 재직했습니다. 특검의 이첩 전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김진우 씨와
양평군 공무원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양평군 공무원 3명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김 씨 등 ESIND 관계자들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 씨는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됐고 김 여사도 수사 개시 사유가 불충분하다며 각하 처분됐습니다.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은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에선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과거 코바나 콘텐츠에 전시 협찬을 했던 게임 업체 컴투스 홀딩스도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협찬이 있었을 당시 컴투스는 회사 주식을 미신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이 되면서 대가성 협찬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내란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6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 신문과 MBC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거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먼저 출석 모습 보시겠습니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문건 들고 가신 건 어떤 문건입니까? 단전 단수의 문건입니까? 최근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서울청사 등의 압수수색을 나가게 됐습니다. 소방청장과 소방청 차장 등 관계자를 불러 특검은 구체적인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는데요. 특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진 않고 있다며 적용할 혐의는 추후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도 다시 부를 방침이라고요? 네, 이번 달 초 조사를 진행한 한 전 총리에게도 조만간 다시 소환을 통보할 거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이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사태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주요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앞서 특검은 어제 한 전 총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고치거나 폐기하려 했는지가 쟁점인데요.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해오며 내란을 방조했다는 사유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 전 실장도 조사를 위해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도 짚어보죠. 오늘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을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7월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초기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자리에 동석한 인물입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며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경위 등에 대하여 특검은 이른바 VIP 경로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화를 내며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 중입니다. 오는 28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전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어떤 지시가 있었던 건지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시민들이 느낀 공포와 불편, 수치스러움 등을 고려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 주말 폭우가 휩쓴 경기도 가평과 주변 일대에서는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오늘로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재민들은 복구 작업도 쉽지 않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평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경기도 가평군 대보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실종자 수색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강변 쪽에서는 오늘도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빨간색 구명조끼를 입은 군 장병들이 길게 일렬로 늘어서서 기다란 막대기를 들고서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강변에 있는 자네들도 하나씩 뒤져보면서 수색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로 가평 일대 실종자 수색 작업 엿새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범인은 산사태로 실종자가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일리 지점에서부터 가평 일대 그리고 김포대교까지 이어지는 한강 등지입니다. 상당히 넓은 범위로 헬기와 드론을 이용한 공중수색, 수상에서는 보트를 이용한 수색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평 아래쪽 팔당댐은 상류에서 흘러온 부유물로 수면이 뒤덮인 상황으로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집중적인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 실종자는 2명인 거죠? 네, 어제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소방당국이 현재 확인을 하고 있는 실종자는 모두 2명입니다. 가평군 마일리에 있는 캠핑장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실종된 40대 여성, 그리고 가평 덕현리에 있는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입니다. 2명 가운데 캠핑장에서 실종된 40대 여성은 어제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의 어머니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DNA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여성의 아들인 10대 남성이 어제 발견된 실종자라고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폭우로 가평과 포천, 경기 북부 일대에서 숨진 사람은 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복구 작업도 진행이 돼야 하는데 가평 일대가 지금 상당히 덥다고요? 네, 오후 4시가 넘어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가평 일대 기온은 섭씨 35도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나 혹은 수색 작업에도 상당한 난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 취재진이 만났던 현장에서 본 이재민은 집안에서 들어온 진흙이 다 굳어버리면서 자신들끼리는 복구 작업을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가평 일대에 단전된 가구도 25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일부는 물이 안 나오는 곳도 있어서 급수차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덮쳐서 유실된 도로는 한 개 차로 정도만 먼저 다닐 수 있게 하면서 복구 작업을 벌이는 중입니다. 다만 법정 도로가 아닌 마을 내 도로 상황은 더욱더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평군청은 수해 복구를 위해서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가평군 대보리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최근 내린 폭우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수박 주산지인 충남 부여에서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수박은 출하량 감소로 선별장 운영 시간이 크게 줄었고 가격까지 비싸지면서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 현장에 나가 있는 취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충남 부여에 있는 수박 선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기계가 보이는데요. 지금 멈춘 상황인가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기계는 수박의 당도와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해 분류해주는 장치입니다. 매일같이 돌아가야 하지만 지금은 멈춰 있는데요. 화면을 돌려보면 얼마나 수박 수확량이 줄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수박이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수해 이후 빈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 일주일 내내 여기서 선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번 수해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보통 2, 3일에 한 번 정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폭우 피해 현장에서는 상품 가치를 잃은 수박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악취도 진동하고 있는데요.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폭염 탓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비닐하우스 내부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복구 작업은 주로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여는 수박과 멜론 주산지입니다. 특히 수박 농가에 피해가 집중돼 출하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여기에 제철 과일 수요까지 겹치면서 수박 가격은 지난주 집중호우 이후 급등했습니다. 평균 소매 가격이 수박 한 통당 3만 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0%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르다 보니 정작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수박을 출하한 농민들도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경지 침수로 수박과 멜론이 당분간 높은 가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부여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후보직에서 물러난 강선우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강선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준 그 모습은 국회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또 적절치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보좌관을 사실상 머슴 부리듯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강선우 의원에게는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입니다. 국민의힘은 선을 넘지 마십시오.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란 정당 혐의도 모자라서 대선까지 불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을 아예 말살해 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쟁을 하고 있던 정청래 의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니까 강공을 취하기 위해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선우 의원의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직뿐 아니라 의원직도 안 된다는 공세 수위를 넓히고 있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로 갑질이 문제가 됐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갑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조사해서 일관된 기준으로 일관되게 갑질이 있는 모두를 재단을 해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강선우 의원을 콕 찍어서 이렇게 한 이유는 그냥 정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박찬대 후보가 45명의 내란 동조 의원들은 그러면은 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했는데 국민들에게 수많은 국민들에게 사실상의 갑질을 했는데 누구나 불법기염이라는 걸 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지지층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지지층을 자기 이익에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 나가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중도층 그 이하의 모든 그 국민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시하고 갑질을 한 건데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 먼저 제명해야죠. 예? 징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하려면 국민들이 지지해 줄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역풍이 될 가능성이 많고
과유불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쟁을 위한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속보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폭염 관련 속보인데요. 폭우가 그치고 전국을 덮친 폭염 탓에 어제 하루 100명 넘는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어제 전국 응급실 500여 곳에 열 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들어온 환자가 116명으로 집계됐고요. 사망자는 10명에서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 질환자는 2,103명으로 늘어서 감시체계 가동 후 2달여 만에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또 지난 24일부터 사흘 연속 100명 넘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누적 환자는 2.7배, 사망자는 2.5배 많은 수치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징계안 제출 요구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있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 겨울 한남동 관저에 갔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서 인간 방패라고 하면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대응을 보면은 전당대회용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죠? 그렇죠. 박찬대 의원이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메시지들을 내기도 했고 그동안의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정청래 후보가 좀 더 강성적인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뭐 2군데밖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이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선우에 대해서 함께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워낙 많은 당원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본인은 오히려 야당 쪽으로 화살을 돌리는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희석시키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강선우 의원이죠. 의원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실제로 진행이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윤리특위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만약에 구성이 된다라고 해도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청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국민청원으로서 그 징계를 해달라, 제명해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이게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박찬대 의원은 그 경선 과정에서의 좀 선명성 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자진 사퇴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도부가 강선우 후보자를 감싸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이게 과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를 생각나게 하는데 그때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민주당 내에서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이번에도 갑질의 당사자인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옹호하는 메시지들이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은 그동안에 보수 정당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 인권에 대해서 더 우호적이고 더 열심히 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 프레이밍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징계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자정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징계안을 올리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똑같은 논리를 윤석열 불법 계엄에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뭐 우리의 뭐랄까요, 일종의 가치를 우리가 어겼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보수의 가치인 법치를 진짜 결정적으로 역사적으로 거의 가장 최악으로 어긴 사건에 대해서는 보수는 무슨 얘기를 했고 그들에 대해 무슨 징계안을 이야기했나 그걸 따져본다면 그게 훨씬 큰 문제인데 여기에서 굳이 강선우 징계안을 내는 거는 그냥 정쟁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당이 세도 약하고 국민 지지도 약한 상황에서 정쟁을 하자고 해봐야 본인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전 보거든요. 전략적으로도 굉장한 패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뭐 강선우 의원 징계안이든 또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징계안이든 지금 윤리위가 없기 때문에 논의되지 못하는 상태.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한테 좋은 계기를 준 거죠. 예? 정치적으로 뭔가 활용할 소재가 필요했는데 그 소재를 갖다 그냥 바친 거 아닙니까?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강선우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선 넘지 말라며 경고하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과거 만행부터 돌아보라고 반격에 나섰는데요. 당사자의 반박까지 들어보시죠.
사장의 자신이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당직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발로 걷어차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갑질의 대명사 송원석 비대위원장. 과연 정상과 비정상 이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반성하고 사과했고요. 그래서 처벌을 받아가지고 탈당도 했고요. 다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4년 전 당직자 폭행 사건을 소환하고 있는데 송 비대위원장은 나는 이미 반성했고 사과했고 처벌도 받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과하고 당시에 탈당 처리까지 했으면 4년 전 일로 뭐 지금 윤리특위가 없긴 하지만 제소할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당내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조차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지적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시에 자진해서 탈당을 한 부분은 저희가 당에서 어쨌든 자정 노력으로서 징계위를 꾸리고 이것을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선제적으로 탈당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뭐 송원석만 다시 오라라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선거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탈당했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왔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 민주당에서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이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강선우 의원이 본인이 자진 사퇴의 글을 올릴 때에도 국민들, 당원들, 대통령에게도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피해자였던 사람들에 대한 사과 메시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민주당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갑질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메신저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도 재산 의혹들이 나오니까 갑작스럽게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식의 발상 전환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메신저 공격이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뒤에 그 여파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가 강 후보자를 사퇴시킬 만큼의 갑질은 없었다는 발언을 해서 시선을 모으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제 박찬대 후보가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강선우 의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반면 정청래 의원은 강 의원을 동지라고 부르면서 인간적으로 위로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걸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은 박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요. 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국민의힘을 뜻하는 수박이라는 표현까지 들고 있는데요. 앞서 수박이란 표현은 정청래 후보에게 주로 붙었다고 하죠. 지난 2023년 9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전해철 의원과 웃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일부 강성 지지자로부터 왕수박이란 비판을 받았는데 그 수박 프레임을 정 후보 지지자들이 박찬대 후보에게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박찬대 후보자 지지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박찬대라며 방어에 나섰고요. 박찬대 후보자가 메시지를 올린 지 17분 뒤에 강선우 의원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 이른바 대통령의 명심이 박찬대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정청래 후보와 가깝다고 알려진 김어준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선우 의원이 사퇴를 했어요? 예. 현역 의원 최초로 장관 후보에서 사퇴를 시켜야 할 만큼의 사건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사실 엄청난 갑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기자도 실제로는 없어요. 이것은 언론이 강선우가 아니라 이재명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강선우는 그 소재로 선택됐을 뿐인 겁니다. 네,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강선우 의원이 그 소재로 선택됐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갑질이 없었다고 했던 이 김어준 씨의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엄청난 갑질이 없었는지를 얘기하려면 그 객관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야 돼요. 저렇게 선동하듯이 얘기하면 안 되고 언론이 대통령을 이겨 먹으려고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어준 씨가 대통령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강선우 자진 사퇴에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이나 이런 게 없으셨겠습니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저렇게 얘기한다?
그건 저거는 정청래 후보를 당대표를 만들고자 이재명 대통령을 이겨먹고 힘들게 만드는 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본인이 정말 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 게, 자, 강선우 후보,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을 감싸면 그럼 거기에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만한 갑질이 없었다? 그러면 그 피해자들에 대한 이게 2차 가해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규정을 하고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어서 사회적인 구조에 또 희생이 되게 하면 그게 3차 가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2차 가해, 3차 가해를 지금 다 하고 있고 대통령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에 맛있는 수박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좀 좋지 않은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 수박이라는 오명이 이제 정청래 의원에서 박찬대 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당대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당대표 선거가 점점 좀 과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선거 때도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누가 더 찐명이냐,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느냐, 이걸로 경쟁을 했었는데, 지금 당대표 후보 2명은 누구를 수박이라고 하기에는 실상 국민의힘 쪽에서 보기에도 워낙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지금 선거가 이제 과열이 되면서 조금씩 양상이 바뀌는 것이,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란 잔당이라고 뭐 대화할 가치조차 없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면서 정권 초기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청래 후보의 이러한 강성적인 모습에 대해서 최근에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더블 스코어를 이어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저는 박찬대 후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글을 올린 것도 이번 전당대회를 만약에 본인이 놓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특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 말 내년 초 정도가 됐을 때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내란 정당이라든지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 모습들,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모습들이 이제 기소 같은 것들이 되면 어느 정도 저는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정권 재창출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초반에 어떤 적폐청산 프레임을 하다가 경제를 놓치고 한 번만에 바로 정권을 넘겨줬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지금 박찬대 후보는 실상 뭐 인천시장을 나가려고 이번에 전당대회에 대해 고민했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가 1년짜리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임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이제 권리당원들이 약간 화가 누그러들었을 때를 생각을 해서 지금 박찬대 후보는 조금 더 완화된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발언과 수박 논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런가 하면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유튜브 기반의 온라인 매체 3곳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새롭게 포함돼서 그 배경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1인 미디어 등에 예를 들면 책임성 있는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꼭 특정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숫자 때문에 제한하거나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대선 하루 전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출입 기자단에 포함된 온라인 매체는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과 이상호 씨의 고발뉴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등 3곳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자의적으로 배제했던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복권시키면서 요건에 맞고 출입 등록을 신청한 3개 매체를 등록했다며 정치적 성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친명 유튜버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잡돌이하겠다는 것이냐며, 그럴 거면 보수 시사 유튜버의 출입도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같은 비판에 대통령실은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는 정치 성향이 아닌 해당 언론사의 취재 역량과 보도 실적 등 객관적인 요건에 따라 심사해서 출입 여부를 판단한다며, 보수 성향 매체도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는데, 조금 전 안철수 의원은 또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친명 유튜버 대변인이냐며 재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기자단에 포함되면 이제 출입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순방 갈 때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이라는 세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객관적 요건, 객관적 기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객관적 요건과 기준을 파악해가지고 보수 매체에서도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객관적 요건을 갖췄는데 내지는 똑같은 객관적 기준을 갖추었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저희가 조금 이야기하기가 궁색해지겠죠. 그러나 아직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역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예, 이 소식이 처음에 알려졌을 때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등 친명 유튜버만 추가 출입 허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었는데 지금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유튜버 아니다, 객관적 조건을 갖춘 온라인 매체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렇죠. 뭐 뉴미디어라고 해야겠죠. 이런 데에 대해서 더 열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어쨌든 뭐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매체가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너무 편향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개의 매체가 이제 출입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보통 출입 기자단들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는 기존 기자단과 좀 협의를 하는 관행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관행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보수 쪽에서도 그러면 신청을 분명히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들인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연 보수 유튜버도 출입이 허용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 때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무조건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정당사 초유의 심야 후보 교체 작업이 추진됐습니다. 참 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원 투표에서 절반 이상이 부결의 표를 던지며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당원 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징계 대상을 본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선관위원장 2명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원 당규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청구당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밤중에 벌어진 후보 교체 사태를 당원 당규상의 불법으로 보고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했어요. 네. 상당히 무거운 징계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당의 혁신 작업을 하려는 쪽이 있는데 그 혁신 작업을 하는 쪽에서는 조금씩 하나씩 둘씩 단계적으로 그 혁신 작업을 추진해 가려는 시도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이제 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좀 아쉽고 안타깝긴 하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제3자, 지켜보는 제3자로서는 어쨌든 저런 어떤 개혁의 작업, 쇄신의 작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새롭게 나서 견제 세력으로서의 야당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당시에 쌍권 지도부에 대한 네. 비난이 있었는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징계 청구가 들어왔는데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는 빠졌어요. 왜 그런 거죠?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당시의 역할이라는 것이 다른 비대위원들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징계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당시 사무총장이
위원장이었던 이양수 의원이 2명에 대해서만 당원권 정지 3년에 대해서 지금 뭐 의결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절차는 그렇지는 않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 결과를 윤리위로 보낸 다음에 당 윤리위에서 저 실제로는 좀 구체적인 징계 결과를 도출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당시에 권성동 의원도 그 나름대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당무감사위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는 글을 SNS에 올렸기 때문에 타당적 결정이다 이렇게 일단 뭐 윤리위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되겠습니다만 아마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불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원권 정지 3년이 되면은 윤리위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년이기 때문에 다음번 그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의 간판을 달고 출마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2명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소송까지도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당 윤리위 결정을 거쳐야지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현재 윤리위원장이 권영세 의원이 임명한 여상원 전 판사잖아요. 이 시간에 저기 같이 출연하셨죠. 앉아서 출연하셨던 분이죠. 굉장히 좀 합리적인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 게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 골라내가지고 한꺼번에 징계를 하거나 이래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쇄신 작업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렇게 좀 상징적인 것들을 계속 배치를 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이 오히려 당으로서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형평성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결국은 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저항이자 물타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오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단일화를 번복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겠다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했죠. 당내에서의 뭐 처벌을 한다라거나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권영세 그리고 이양수 이 두 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동안에 김문수 후보가 당시 후보가 김덕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입장을 번복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들은 새벽에 이런 상황들을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당원들의 투표를 했었는데 당원 투표에서도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당시 후보가 이 과정에 있어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2차례를 했었는데 이게 다 기각이 되면서 정당에서의 재량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결과들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저희 당원에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석, 이 해석이 어디까지 될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게 제가 앞서 법원까지 갈 것 같다, 소송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 해석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선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윤리위에서 선뜻 지금 당원권 정지 3년으로 다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 없어요. 자, 법원에서 그렇게 손을 들어줬지만 당원들은 마지막 투표에서 이 당무 행정을 주도한 사람들을 심판했어요. 그럼 이 당원들의 정치적 심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물론 비대위원장 사퇴로 졌다고 본인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책임지기에는 너무 역사적으로 근거를 남겨서 일벌백계 할 수 있는 책임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요청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한편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여야, 한미 재무통상 분야 2+2 장관급 회담의 연기를 두고도 충돌하는 모습인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는 무엇보다도 이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 파렴치하다고까지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항상 뭐 한미 동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건 국익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지금 오히려 이걸 내부적인 어떤 정치 투쟁의 공세로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에 대해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정부를 욕했는지 아니면 우리를 도와줬는지 한번 반추해보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고요. 이어서 홍영천 당협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미국 정부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72년 한미동맹 역사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패싱당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식 쉐쉐 외교가 외교 고립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어제 2+2 회담이 바로 직전에 이메일로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외교적 결례를 저희에게 대놓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저희 경제부총리 이런 쪽에서 미국과의 협상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지금 미국과의 협상은 다음번 정부에다 넘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민주당이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었던 부분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어쨌든 본인들이 이제 6월에 대선이 끝나고 한 달 뒤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때도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기자들이 물었을 때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본인들의 무능을 자백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초부터 어쨌든 기한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어서야 특사를 보내네. 근데 특사도 사람을 바꾸고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9월에 있을 중국 전승절 적어도 여기에는 가지 않는다는 것을 좀 표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형태의 우려의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형태로 논평을 하는 것은 참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준비됐다고 하더니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고 민주당은 정부가 이렇게 어렵게 협상하고 있는데 야당의 정쟁이나 하고 있냐 또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우리 도와줬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도와줬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 안 되죠.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협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협상의 협상력을 높여야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야당의 이런 모습이 조금 있다가 우리 국민이 그 결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지 아니면 이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결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적어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얘기했다거나 아니면 협상을 앞두기 아주 오래전에 경고성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거나 그러면 저도 그래 좀 새겨 들을게. 그렇지만 조금 자제해줘. 이렇게 부탁을 드릴 텐데 지금은 협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이게 협상력을 떨어뜨리겠습니까? 높이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이기려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관세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여야가 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비공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뿐만이 아니라 재계 총수들을 돌아가면서 만나고 있고 비공개로 회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글쎄요, 각 회사들의 현 상황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압박을 하는 모양새로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지도 6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각 기업들도 이미 미국에다 투자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민주당에서 3법 개정안 통과시켜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이 내용 안에서도 그러면은 회사에서 지금 투자할 여력이 없는데 대통령의 압박으로 인해서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미국에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또 주주들이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어쨌든 다급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저희 야당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아이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돈 한 푼 없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런데 퇴직한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돈 한 푼 없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 2일에서 5월 1일 사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54명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퇴직자 가운데 보유재산 1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79억 9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지난해 말 대비 5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의 공시 가격이 상승해서 15억 원대에서 19억 원대로 뛰었고요. 1억 3천만 원가량의 예금 증가와 경기 양평의 땅값 상승도 한몫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의 재산은 6억 6천만 원, 나머지는 모두 김건희 여사의 명인데요. 최근 다시 구속된 뒤에 변호인단이 돈 한 푼 없다며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변호사 선임비 없다더니 오히려 더 늘었다, 돈 없다던 전두환 씨가 떠오른다 같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이 이제 80억 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전에 김계리 변호사가 영치금 모금 계좌를 올린 것 때문에 아마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이 재산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양치기 소년이 생각난다. 아, 앞으로 저쪽에 관여되는 사람,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겠구나. 그냥 우리들을 그냥 좀 가지고 플레이하려는 그런 거가 대부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정치 세력이 돼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야당이 있을 때 여당도 좀 더 잘하려는 자성과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 내역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2학기부터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기존 6년보다 적은 5.5년 만에 졸업하게 되고 졸업 시기에 맞춰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혜 논란에는 더 불이 붙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총장과 학장단 사이에서도 갈팡질팡했던 의대생 복귀 방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교육부가 총장 협의회 제안을 받아들인 건데 이미 빠진 교육과정을 얼마나 압축해서 이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본과 4학년들은 내년 8월, 3학년은 내년 2월이나 8월에 졸업하게 됩니다. 8월 졸업생을 위한 추가 의사 국가시험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입학한 뒤 한 번도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과 2학년은 졸업 때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교육부는 일단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특혜라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국가고시를 추가해 주는 데다 의대생들의 교육기간도 이미 빠진 1년 반을 감안하면 5년 반에 그칩니다. 교육부는 수업기간은 단축됐지만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필요한 교과과정은 모두 마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많은 의대 학습량에 소규모 토론 수업 부실화 등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또 학년제인 의대 교육 과정을 학기제로 바꾸는 학칙 개정도 필요한데 타 학과와의 형평성 문제도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가 의료교육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깨고 매번 의료계에 끌려다녔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YTN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천 냉동고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 동안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이모 씨. 검찰 구형량은 징역 10년이었는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인 아버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재산 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해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씨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제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 진행 중이던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이 씨의 범행으로 아버지가 숨진 이후에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송은 계속 진행됐고 아버지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을 무효로 하기 위한 가족관계 정정소송을 준비 중인 의붓어머니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형량이 적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적죠. 아버지를 그렇게 사체 냉동에 보관을 했고 저는 용서를 못해요. 검찰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선입니다. 인천 성도에서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 씨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 측은 조 씨가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위협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에게 총을 쏜 뒤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추적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조 씨가 당시 차에 총을 가지러 가 40분쯤 범행을 고민했지만 결국 돌아오자마자 총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행하던 택시의 작은 흔들림에 조수석 등의 머리를 부딪혀 합의금을 뜯어낸 어머니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자는 9번에 걸쳐 기사 7명에게 합의금 26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60대 총책 A씨를 구속 상태로 60대 B씨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AI, 코인 등 미래가치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고 2,200여 명으로부터 840억 원대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습니다. 네, 오늘 오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경복궁 영추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대형 현수막을 거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장현 측은 영추문은 임금이 아닌 중인 등 실무 관리들이 드나들던 가장 대중적인 문이었기에 현수막을 내건 거라며 소수자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요즘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치 이불 2개를 덮고 온풍기까지 틀어놓은 격이라는 비유가 나왔는데 더위 현황과 전망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상재난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여름은 그냥 있어도 더운데 방금 저희가 비유한 것처럼 이불 2개 온풍기까지 튼 것 같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현재 이 한반도 상공으로 이 더위를 몰고 오는 2개의 고기압이 이 한반도 상공을 꽉 메우고 있습니다. 예. 일단 마치 돔을 이루듯이 한반도 그 상공 아래부터 위까지 꽉 그 고기압이 채우고 있는 현상인데요. 예. 화면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이 양쪽에서 고기압이 확장해 있는데요. 하나는 해양성 기단입니다.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부터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해 있습니다. 예. 한반도 상공 중하층을 채우고 있는데요. 덥고 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대륙에서부터 확장하는 이 티베트 고기압인데요. 이 고기압은 대륙에서부터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온 건조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남쪽 해상으로 이렇게 태풍이 3개가 형성돼 있는데요. 예. 이 태풍에서 지금 열대 수증기와 열기를 한반도 부근으로 밀어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공기가 동풍 계열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데 이 태백 산맥 서쪽으로 지금 이 바람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맥을 넘으면서 바람이 고온 건조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때문에 이불 2개를 덮고 그리고 온풍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서쪽을 넘은 바람이 이 팬현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온 건조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마치 이불을 2개 덮고 온풍기까지 가세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오늘 지역별 기온을 좀 살펴드리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이미 38도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지금 본 바로는 경기도 예. 가평, 청평면 기온이 39.2도까지 치솟았고요. 예.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동작구, 금천구 기온이 지금 38도 이상 오른 것을 지금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공식 기온도 36.3도까지 기온이 올랐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이 38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예. 일단 38도로 웃돈다면은 38도 이상 기온이 오른다고 하면은 예. 7월 중에서 가장 더운 날씨가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역대 서울 기온이 예. 39.6도가 지금 최고 기온이거든요. 예. 이 기온을 또 웃돈다면은 역대 가장 더운 날씨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내일이 오늘보다 더 덥다고 하니까 걱정이 큰데 지금 아직 8월도 되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7월도 아직 며칠 더 남았는데 이렇게 더위 기세가 좀 역대급으로 더웠던 적이 있을까요? 일단 지난해에도 많이 더웠잖아요. 네. 이렇게 좀 이번이랑 같은 그 폭염이 좀 과거에 우선 좀 정말 심했다 이런 날씨가 지난해 있었고 그리고 2018년, 2016년 그리고 1994년 정도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기에는 지금 이번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에 그리고 티베트 고기압이 이렇게 겹치면서 열돔 현상이 강화됐던 그런 해였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 기온이 그렇게 한 40도 가까이 올랐던 적이 2018년도였습니다. 네. 기억하실 텐데 이때가 이 티베트 고기압이 확장했던 시기였고 특히 2018년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열적 고기압이라고 해서 지금보다 더 강한 이런 고기압이 확장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시기였고요. 예. 이때는 또 한 가지 태풍이 밑에서 남쪽에서 이제 강화가 되면서 지금처럼 열기를 우리나라로 뿜어서 올렸던 그런 해였습니다. 예. 당시에 8월 1일이었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9.6도까지 올랐었고 강원도 홍천 기온이 41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가장 더운 날씨로 기록이 됐던 해였습니다. 예. 올해도 지금 여름 초반부터 2개의 고기압이 겹친 데다가 지금 태풍의 열기가 남쪽에서부터 이제 산맥을 넘어서 서쪽 지방을 지금 뜨겁게 좀 달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2018년도 그리고 1994년도의 그런 역대급 더위를 좀 경신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부 전문가들이 최근 이 온난화가 매년 좀 역대급 수준으로 좀 계속 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여름철 우리나라 해수면 온도가 계속해서 높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 때문에 올여름 폭염 수준이 역대급을 좀 기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름 초반부터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실제로 어제 기상청에서 그 폭염의 속도가 이미 역대급 수준을 넘어섰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해서 발표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6월, 7월 일 최고 기온 그리고 최저 기온 수준이 역대 1위 수준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추세가 계속 갈지 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폭염 일수를 지역별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좀 네. 보실까요? 네. 네, 지금 보시면 가장 더웠던 지금 6월, 7월을 좀 정리를 해봤더니 가장 예. 더웠던 지역이 영남 지방입니다. 아. 그중 이제 경북 지방에서 가장 좀 더웠던 걸로 나타났고 예. 2위가 경남 지방 그리고 전북이 지금 가장 더웠던 걸로 보이고 예. 서울은 지금 많이 더우셨을 테지만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폭염 일수가 좀 적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북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2주 가까이 저온 상황인데, 네네네. 뭐 94년, 2018년 그리고 2025년 뭔가 이렇게 주기가 짧아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더위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4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는 이런 극한의 폭염은 일단 주말인 내일까지는 좀 이어지면서 내일 좀 절정을 이룰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일요일부터는 지금 수준의 이런 기압계는 약간 약화할 걸로 기상청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지금보다 한 2, 3도 정도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다음 주까지는 33도를 웃도는 기온이 유지될 걸로 보이거든요. 예. 이후 상황이 지금 좀 유동적입니다. 네. 화면 좀 보시죠. 네. 네, 지금 보시면 제가 두 가지 상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왼쪽이 지금 폭염이 지금 유지될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극한의 그 폭염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이 지금 정도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계속 덮고 있다면 열대 요란이든 아니면 앞으로의 그 태풍이 중국 쪽으로 지금 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폭염 상황이 유지가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북쪽에서 지금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조금 더 수축을 할 겁니다. 이렇게.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열대 요란이나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중반 이후쯤에는 이 태풍이든 호우 상황이 우리나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주말 이후에 그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때 또 호우 상황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폭염이든 또 호우든 네. 휴가철에 좀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덥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좀 기상 네. 상황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영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날씨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런 역대급 폭염 속에서 소방당국은 경기 가평군 실종자에 대한 수색 범위를 팔당댐과 김포대교까지 넓혔습니다. 가평에 있는 청평댐 방류로 인한 조치인데 이 소방은 팔당댐을 가득 채운 부유물을 걷어내면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팔당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 남양주시 팔당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수해로 떠내려온 부유물들이 팔당댐 주변에 둥둥 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사태 잔해로 추정되는 부러진 나뭇가지들도 보이고 스티로폼과 페트병 등 생활 쓰레기들도 보입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현재 바지선을 띄운 채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부유물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으로 부유물을 들어 올리는 동시에 소방당국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경기 가평군 실종자에 대한 수색 범위를 이곳 팔당댐까지 넓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방보트를 이용해 청평호에서 팔당댐까지 실종자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방금 전까지 소방 헬기가 팔당댐 주변을 수색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가평군에 있는 청평댐을 방류한 것에 따른 조치로 실종자가 이곳 팔당댐까지 떠밀려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수색 범위를 넓힌 겁니다. 소방당국은 팔당댐까지 떠밀려온 부유물들을 집중적으로 수색하며 실종자 신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김포대교 인근까지도 수색 범위를 확장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양주시 팔당댐 수색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유명 방송인이 소개한 맛집에 찾아갔더니 면박을 당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누리꾼들 분노를 일으키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음식점의 소재지인 여수시장까지 나서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한 이유는 뭔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단은 한 유튜버가 유명 방송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여수 맛집 1등으로 소개한 가게를 찾아가면서부터입니다. 해당 유튜버는 1인분 주문이 안 돼 2인분을 시켰는데도 빨리 먹고 나가라는 재촉에 불쾌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가씨 하나 보는 거 아니거든 우리 집에는. 더 올려 잡숴야 돼. 지금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무한정이다. 먹는 거에 오래 안 걸려. 저 들어온 지 20분밖에 안 됐어요. 40분에 들어왔어요 저.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영상 조회수는 100만 회를 훌쩍 넘었고 관광지 음식점의 불친절함을 질타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같이 대중이 민감하게 반응한 건 요즘엔 음식점을 선택할 때 음식의 맛 못지않게 서비스 등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고령층보다 음식점 서비스나 위생 상태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해외보다 국내에서 관광할 때 가게 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상도이가 더 불만족스러웠다는 비율이 높았다는 조사 결과도 이런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도시로 적극 홍보해온 여수시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여수시장까지 나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음식점 등 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지만 현장 응대 방식은 이에 못 미치는 현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오늘부터 영화 관람권 할인권 배포가 시작된 가운데 주요 극장 앱과 홈페이지에 한때 접속이 어려울 정도로 이용자가 많이 몰렸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시스템 오류로 이용할 수 없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권 배포가 시작되자 할인권을 받으려는 누리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 지연과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오늘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시 소환이 됐는데요. 숨가쁘게 진행되는 특검의 수사 상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직 행정관들이 연이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먼저 오늘 유경옥 전 행정관, 이 샤넬 가방을 받아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인물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유경옥 전 행정관에 대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김건희 특검에서 이 부분 참고인 조사를 진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혐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조사를 하고자 하는 혐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샤넬 가방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관련 의혹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특검에서 확인하고 있는 그 의혹 중에 하나가 이 통일교회 이 세계 본부장이라는 전 간부가 있습니다. 이 간부가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이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이 샤넬 가방 2개 등을 전달을 해서 이 통일교회 현안을 청탁하고자 하려 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유경옥 행정관 같은 경우가 이 등장하는 부분이 샤넬 가방 2개가 지금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이 샤넬 가방 2개를 다른 샤넬의 제품으로 교환한 인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것이 이 행정관이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오늘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별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들어갔는데 금품을 건넸다는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나 그리고 이 행정관이나 일단은 최종 목적지로 여겨지는 김건희 여사까지 모두가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통일교회 이 전 간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이 선물을 제공을 했고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 부분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지금 수사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이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에게 이 목걸이라든지 가방 이런 것들을 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샤넬 가방 2개가 이 현재 이 유 행정관이 그 교환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인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교환을 한 다음에 다시 이 가방이 김건희 여사에게 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당사자들의 주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전성배 씨에게 돌아갔고 전성배 씨는 이것을 내가 받은 다음에 잃어버렸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목적으로 청탁의 목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관련해서 제품을 교환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를 한 당사자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실제로 그럼 바꾼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질문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경옥 전 행정관은 이 샤넬 가방의 행방과 그 의미를 묻는 데 초점이 있다면 또 다른 행정관 정지원 전 행정관도 오후 5시 출석이 통보된 상황이었는데 이 앞서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줬다고 주장한 시점에 동행한 인물이라고요. 그럼 이 부분은 디올백 관련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또 하나 가방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 디올백입니다. 이 디올백 같은 경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실제 전달하는 영상이 있었죠. 그리고 예. 그때 당시에 현장에 이 동행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말씀 주셨던 이 정지원 전 행정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이 사실관계가 만약 관련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그만큼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휴대전화에 이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예. 건희2라고 저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지원 전 행정관의 번호가 건희2라고 저장되어 예, 있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한 몸처럼 이렇게 연락을 받는 사이였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다라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은 여러 가지 그런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조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지금 현재는 이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일단은 질문을 하는 단계겠지만 뭐 휴대전화를 지금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언론에서는 김 여사를 향한 이제 문고리라는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결국은 그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저장명에서 드러나는 어떤 특이한 점이랄지 그리고 계속해서 측근들이 등장을 한다든지 수사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이 행정관들에 대해서 좀 강제 수사를 통해서 좀 더 연결고리를 깊게 파고들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입니다. 이 예. 참고인 조사라는 것은 피의자 조사와 다르게 피의자 같은 경우는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인 것이고 참고인은 이 혐의와 관련해서 이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참고인으로 현재는 조사가 되고 있지만 만약이라도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뭐 공범이라든지 방조범이라든지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강제 수사를 통해서 뭐 어떠한 압수수색이라든지 휴대전화 이미 제출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현재는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감안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오늘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예. 사실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하고 실제 뭐 강제 수사가 필요할지 뭐 피의자 전환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아침에 윤 전 대통령 자택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는데 사실 최상병 특검팀도 앞서 압수수색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휴대전화 하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특검끼리 다른 특검끼리 이 압수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나요? 예, 이 원칙적으로는 이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원칙이 높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압수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를 이 다른 곳에 공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현재 지금 이 각각의 특검에서 확보한 자료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압수수색을 필요한 특검에서 다시 한번 압수영장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가져가는 형식으로 현재는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지금 최상병 특검에서 이 압수했던 자료들 중에 예. 이종호 전 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관련해서 휴대전화라든지 USB 이런 자료들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도 필요한 자료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공유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탁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 지금 또 양평 공주 특혜 의혹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모친 그리고 오빠 자택에 대해서도 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압수수색이 김건희 여사 자택이라든지 여러 곳에 지금 또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혐의는 결국에는 양평 관련해서 양평의 아파트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개발 사업을 한 이 법인의 대표가 이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였고 그리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동생이라든지 관여돼 있는 인물들이 많은데 네. 그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택이라든지 사무실에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혐의에 관해서 지금 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관련 압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가법상 국고손실이라는 혐의가 적시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특가법상 국고손실. 예, 이 특가법상의 국고손실이 이제 특가법 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책임과 관련한 이 특정한 사람이 이 자신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이것이 국고 또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손실을 발생시킬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경우에는 그때는 가중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 압수영장에 그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발부가 됐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해당 혐의로 이 김선교 의원에 대해서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김선교 의원이 오늘의 자택 압수수색 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같이 포함됐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양평 공흥지구의 지금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김선교 의원이 양평 군수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관계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본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이 특정된 대상자들을 봤을 때는 해당 의혹 자체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이 아파트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들어오는 내용들을 좀 저희가 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조사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가 아무래도 관건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가 12월 3일에 이제 계엄 선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단전 단수와 관련한 쪽지를 받았느냐가 쟁점이 됐었던 인물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이 당시에 탄핵 심판 당시에 증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 당시에는 이 쪽지라는 것이 내가 회의를 갔을 때 그 멀리 있는 것을 받기는 한데 언뜻 받기는 한데 어떠한 내용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고 또 관련해서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 그리고 내가 나오면서 소방청장 등과 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에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통화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주장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보고 있는 의혹은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실제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혐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상민 전 장관 당시 현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전 단수가 쓰여 있는 것 같은 쪽지를 멀리서 보긴 했지만 이제 확실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었고 이에 대한 어떤 증인격으로 허석곤 소방청장도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 탄핵 심판에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단전 단수 지시가 명확히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떤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지금은 허석권 소방청장이 당시에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 내가 지시를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상민 전 장관이 이 부분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의 이 수사 전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끝으로 비상계엄 관련해서 들어온 소식을 좀 짚어보겠는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들이 그 비상계엄 때문에 좀 손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계엄과 관련해서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1인당 10만 원씩 100여 명 정도의 원고가 이 소송을 청구를 했었고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가 이제 판결이 났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추후에 항소심이 이제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집단 소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특검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정선이 37.4도, 서울 36.3도, 청주가 36도까지 올랐는데요. 이 낮더위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서울은 밤사이 기온이 28도, 체감온도는 30도에 달해서 초열대야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를 텐데요. 서울은 38도까지 올라 올여름 들어 가장 덥겠고요. 대전 37도, 대구 35도, 광주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반면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비바람이 불겠는데요. 모레까지 5에서 20mm, 산간은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는 비가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